자, 여러분들 이 감정평가사, 이 기본 강의를 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자,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회계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좀 어렵다 이거죠. 쉽진 않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 기본 강의를 할 때 일단은 회계 기초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계기초 학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교재는 시험에 맞게 이렇게 수준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계기초 강의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뭐 앞부분에 이 출제 경향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교재 보시고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일단 앞부분에 회계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회계기초를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이게. 여기서 뭐 이거를 처음 듣는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못 쫓아와, 이게. 그래서 반드시 회계기초를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교재에 한번 들어가 보면 거기 회계기초 이론이라고 돼 있는데, 시험하고 뭐 굳이 관련돼 있지는 않은데, 약간 체크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회계의 정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회계 기초 때 공부를 했지만은 이것은 이 기업 있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수많은 이 정보 이용자들. 자, 이제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들 있고요, 돈 있는 사람들, 주주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도 있고요, 이렇게. 정부 이 기관, 뭐 국세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겠네, 이게. 등등등등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 주로 재무적인 의사결정이에요. 이제 이걸 보고 경제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회사가 그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한테 이 정보를, 어떤 정보? 재무적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죠. 재무적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해요.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것이 회사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이제 식별하고, 그 식별이라는 게 계정 과목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을 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식별하고 측정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회계의 분류를 한번, 회계정보 이용자 보면 여기 이걸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하고요. 이 외부에 수많은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업은 요 안에 내부 정보 이용자, 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경영자들이지, 이렇게. 그래서 경영자한테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관리회계라고 그래.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이제 이 내부 정보 이용자의 어떤 주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돼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게 관리회계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인 이 채권자, 주주, 여러분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해요. 그걸 토대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회계의 분류는 거기 재무회계가 있고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무회계는 외부의 수많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거죠.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과를.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제 경영자한테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내부적인 의사결정할 때는 양식이 굳이 필요 없어요. 회사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정해진 양식은 없지.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인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감법, 주식회사 등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약자로 외감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기준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진 양식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식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재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런 재무적 정보를 여기다 담아서, 근데 요 양식을 이 기준서에 따라 만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기준서에 따라 만들었는지 이거를 외부에서 감사를 해요. 외부 감사. 이제 공인회계사가 이제 주로 이 외부 감사를 하는데, 이게 기준서에 따라 만들어졌는지를 이 감사를 하더라. 자, 하지만 관리회계는 회사 경영진이 알아먹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 달라, 이게. 자, 그래서 어떤 이 보고 양식은 일정한 양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이렇게 정해진 기준서에 따라 요 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지,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재무회계하고 원가 관리회계를 비교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정도는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보고 시점이 재무회계는 정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감법이야, 외감법. 외감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진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어떤 정해진 법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 기준은 한국주택 국제회계 기준이 우리 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서,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셔야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일반기업회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일반기업회 기준이 아니고 우리 관세사 시험 보면은 이제 KIFRS다. 자, 이 국제회계 기준은 상장법인하고 금융기관들은 의무예요, 의무 적용이야.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서 요 KIFRS를 적용하겠다고 선택한 기업은 해줘야지, 그거는. 자, 그리고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 있어요. 자, 국제회계 기준은 전 세계 120여 개 나라가 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전 세계 표준 기준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요. 이 120여 개 나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원칙만 세워놓고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알아서 해라. 재량이 부여돼 있지. 근데 우리나라 일반기업회 기준은 우리나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규칙 중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위배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반기업회 기준은 규칙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기업회 기준은 우리 각각 개별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인데, 국제회계 기준은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예요, 거기에. 자, 그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가 우리나라는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이게. 약하다 보니까 공정가치 파악이 어려워, 이게.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공정가치 평가를 확대하고 있어, 국제회계 기준은. 자, 그리고 120여 개 나라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 본문에다가 표시하기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설명이 확대가 돼 있지, 이게. 근데 우리나라 일반기업회 기준은 가급적이면은 재무제표 안에 숫자화해서 집어넣고 필요하면은 주석에다 이제 공시하는 우리 일반기업회 기준은 상대적으로 주석 공시가 축소되어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의 요 네 가지 특징,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자,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붕괴의 원리다라고 해서, 붕괴의 원리는 제가 이제 회계 기초 시간에 했던 건데, 자산은 왼쪽에서 이렇게 자산은 증가돼 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자산이 감소된다. 이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그러면 자산이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걸 보고 기말이라고 그래. 이게 잔액이라고 그래, 이게. 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반대로, 부채와 자본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증가하고요. 왼쪽으로 감소한다. 부채와 자본, 이렇게 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자본의 감소. 부채와 자본은 반대로 오른쪽에서 증가해서 왼쪽으로 감소해요.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은 걸 보고 기말이라고 그래. 기말, 남아있다 이거죠. 남아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자본은 주주죠. 주주 거예요.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 몫을 증가시켜.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그랬지. 수익의 발생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서 이 자본을 감소시켜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이렇게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지금 요거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 놨는데 이 왼쪽을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쪽을 차변이라 부르고요. 이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1년 12달 이런 증감과 발생이 발생해. 그러니까 요것이 붕괴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붕괴 원리는 저 증감과 발생으로 해서 8가지가 결합된 거래의 8요소로 이 도구로 우리가 붕괴를 한다. 그래서 자, 차변에 자산이 들어오고요.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는데 수익이 발생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곳의 감소는 반대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부채와 자본의 감소는 차변으로. 그래서 그게 연결된 것이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거는 기초 시간에 좀 참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 그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자, 커피 머신을 5만 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커피 머신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죠. 왼쪽에.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왼쪽의 차변에 자산의 증가,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로 1번은 맞고요. 2번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왔지. 그럼 자산의 증가는 차변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주주. 그래서 대변의 자본의 증가. 자, 공장 청소비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자,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청소 용역에 대해서 바로 소비되죠. 우리가 소비되는 것을 보고 비용이라고 그래,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차변에 이 비용의 발생이고요.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나갔죠. 그래서 이 대변에는 이제 자산의 감소. 근데 여러분 이건 알으세요. 커피 머신 5만 원을 현금 구입했을 때 우리가 소비되지 않은 비용을 자산이라고 그래. 청소 용역은 청소해주면서 소비됐단 말이야. 근데 커피 머신이라는 기계는 사자마자 소비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될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소비되지 않은 비용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자산이 소비될 때 비용 처리한다.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은 사용하면서 서서히 비용 처리가 되고요. 상품이라는 자산은 한번 팔면서 비용 처리가 돼. 소비돼 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될 때 매출 원가로 처리하지. 자, 네 번째, 상품을 20만 원의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자,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소비되면서 동시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그게 소비되니까 비용 처리해야지. 그게 매출 원가야. 근데 그 대신 상품이 나가고 새로운 현금이라는 게 창출됐어요, 이게. 그럼 새로 들어오는 것을 수익이라고 그래, 이게. 그러면 그 수익을 매출이라고 하죠. 거기 4번이 틀렸죠. 상품 20만 원이 들어오면서 대변에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해야지.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다. 뭐 이거는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기초 시간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렇게 하면 뒤에 못 쫓아와요, 이게. 자, 복식부기 양쪽 차대변으로 적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가 적히고
차대변의 금액이 같다. 대차평균의 원리고요. 한쪽을 빼먹으면은 차대가 안 맞아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복식부기 특징이죠. 자, 이제 기말의 수정분계인데 거기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수익과 비용의 인식 이거 다 기초 시간에 다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자, 우리가 X1년도에 10만 원 주고 상품을 샀어요. 근데 그때 부대 비용이 1억 원이 발생했어. 그게 총 11억이 나갔어요. 현금이 11억이 나갔다. 이렇게. 근데 X2년도에는 이것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이제 외상이야, 외상. 그러니까 외상이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왔지. 그 X3년도에 돈이 15억이 회수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금주의에서는 이렇게 X1년도에 11억이라는 돈이 나갔죠. 그리고 X3년도에 1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현금주의에서는 돈 나가고 돈 들어왔다는 두 가지 정보밖에 안 줘요. 자, 그런데 발생주의에서는 이 15억이라는 결과, 돈이 들어온 것이 왜 들어왔느냐 봤더니 X2년도에 요게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때 매출을 잡아주는 거예요. 매출. 즉 말해서 수익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거를 여기다가 비용으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매출 원가라고 그래. 이거를 비용을 그러니까 요 매출에 이 대응되는 원가가 얼마다라는 거를 요때 바로 이렇게 대응시켜 주지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이때 돈 나갈 때 X1년도에 돈 나갈 때 이걸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11억에 대해서 상품이라는 자산의 상태로 11억이라는 것을 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라는 계정은 발생주의 때문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돈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자산의 상태, 즉 수익을 아직 창출하지 않은 비용의 상태로 있더라. 이제 그것이 드디어 수익을 창출할 때 그때 소비되는 걸로 한꺼번에 소비되는 걸로 해서 비용 처리를 이렇게 자산이라고 하는 상품을 없애주면서 감소시켜주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년도에 하나도 어떤 정보도 안 알려주는데 X년도에 지금 물건을 팔았는데 이게 매출이 15억이고요. 자, 거기 노력 들어간 게 11억이다. 요 매입한 거하고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도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가액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하는 취득 원가주의가 나와요. 그 상품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취득 원가로 측정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11억이라고 하는 내가 노력을 한 거, 내가 희생한 거, 그거하고 여기 성과를 얻은 거, 대가를 받은 거 이렇게 표시해 주게 돼 있지. 그러면 발생주의로 만든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매출원가가 둘 다 표시되니까 노력 대비 대가, 그 다음에 희생 대비 성과를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뭐가 더 그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를 더 잘 나타내느냐? 발생주의다 이거예요. 발생주의다. 현금주의에서는 아무런 정보를 모르다가 발생주의에서는 지금 외상매출금도 나오고요. 요거 외상매출금, 이거 외상매출금 15억에 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채권의 상태다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주의에서는 이런 채권 채무가 나와. 채권 채무가. 자, 채권 채무는 우리가 채권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채무는 돈을 줘야 돼요. 근데 현금주의에서는 그런 거 안 나타나지. 이게? 그런 계정 과목이 없어요. 현금주의에서는. 자, 그래서 수익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한다. 이렇게. 다만 현금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한 것을
우리가 현금흐름표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만 현금주의고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매출이 발생했단 말이야? 돈 받았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수익을 인식해주고 거기 대응되는 비용을 인식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발생 요 항목, 여기 지금 현금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요거 그러니까 이제 이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유입되지는 않았는데 당해년도에 수익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요것은 돈은 안 받았는데 이번 연도 수익이다. 이렇게 수익을 잡아주란 얘기야. 대변에. 자, 그리고 비용을 잡아주란 얘기예요. 비용. 그러니까 현금은 유출되지 않았는데, 나가지 않았는데 당해년도의 비용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비용 잡아주고, 이거는 돈은 안 줬어요. 미지급 비용. 이렇게. 제가 발생 항목으로 요거 미수 미지급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연 항목이라고 해서 이것은 현금이 유입이 됐는데 당해년도에 수익은 아니더라. 그래서 기말의 결산분계 때 당해년도 수익이 아니면 수익을 없애주고 이것은 돈만 받은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현금이 유출됐어요. 나갔다. 근데 당해년도에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비용이 아니니까 대변에 비용을 없애주면서, 자, 이것은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요거 다 했던 거니까 좀 봐주시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좀 이 회계기초 시간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예시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을 분개하라. 주식회사 간평은 X1년 3월 1일 공장 건물 임차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임차료는 연 240만 원이래요. 근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그럼 내년에 지급하는 거네, 이게. 자, 지금 4월 1일 날서부터 해서 1년. 자, 3월 1일이네. 3월 1일. 그러면 이제 2월 28일이든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3월 1일 날 해서 240만 원인데 임차료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때 지급한대요. 이때. 근데 우리는 결산을 요 12월 31일 날 만약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지금 240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비용이 지금 요렇게 해서 10개월치, 그러니까 이제 12분의 10개월치가 당해년도 비용이죠. 자, 돈은 안 나갔어요. 근데 당해년도 비용이야, 이게. 그래서 요 기간에 요것을 임차료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임차료 해서 이것이 얼마냐면 이제 200만 원이 되겠죠. 자, 미지급 임차료 이렇게. 자, 이게 뭐다? 발생주의다. 임차료라고 하는 게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비용을 잡아줘야지. 돈만 안 나갔어요, 이게. 그 이제 내년도 2월 28일 날 가서 240만 원이 지급될 때 그때 부채가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놨던 200만 원을 없애주면서 다음 연도에는 요 2개월치가 다음 연도 이 임차료가 되겠죠. 거기 나오는 분계처럼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예시 문제 봐보세요. 4월 1일 100만 원을 연간 12% 이자율로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오케이. 돼요? 내년도 3월 31일 날 이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이게. 자, 그런데 12월 31일이 결산일인데 그러면 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12분의 이것이 9개월치 이자가 이번 연도의 이자 수익 있죠. 근데 거기 이 100만 원을 1년간 12%면 이게 12만 원이에요. 이게 12만 원. 그래서 1년치 이자는 이제 이게 12만 원이 되겠는데 거기에 12분의 9개월이면은 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근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 이렇게. 미수이자. 자, 그래 놓고서 내년도 3월 31일 날 이제 얼마를 받아요? 우리 현금 12만 원 1년치 이자를 다 받지. 그러면 저번 연도에 못 받은 미수이자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다른 자산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9만 원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번 연도 3개월치 이자 이렇게 이제 계상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예시 문제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 차로 넘어가서 이제 성급 비용이에요. 자, 그 성급 비용을 한번 보면 현금은 거기 뭐 예지 한번 바로 보면 돼요. 10월 1일 날 주로 이제 실무에서 이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보험료거든요. 특히나 자동차 보험료. 회사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면 주로 1년치를 다 내요. 자, 1년치를 다 내는데 10월 1일 날 얼마를 냈냐면은 거기 240만 원을. 근데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급 보험료 240만 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차변되면 나누는 걸로 현금 이렇게 나갔죠. 자,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보통 보험료 납부하면 다 보험료로 처리해요. 이렇게 보험료 240만 원 이렇게. 자, 그래 놓고서 이제 현금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다가 요것이 이제 12월 31일 날 이제 쭉 가서 내년도 9월 30일까지 뭐 이거 가정하고 요 12월 31일 날 일단 이번 연도 이 보험료는 이게 지금 몇 개월이냐 9개월치예요. 12분의 9개월치. 그럼 이제 1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료로 이렇게 180을 보험료로 이 잡아주고요. 요게 자 1년치 해서 이게 240인데 12분의 29, 18 해서 요게 지금 잘못 그렸죠 그림을. 요게 이제 요로 와야지 12분의 12월 31일 이렇게. 요즘 몇 개월이에요? 12분의 3개월이지. 그러면 3개월이면 이게 60이죠? 60 이렇게. 그래서 이제 60만 원만 보험료 처리하고 이 자산 중에 이제 소비된 게 선급 보험료 자산 잡은 것 중에서 3개월치가 이번 연도 보험료로 비용 처리해 줘야 돼. 이렇게 6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거. 자, 여기는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했는데 이 보험료 중에 12분의 9개월치가 내년도 보험료야 이게. 그래서 이 성급 보험료다라고 해서 성급 보험료 이렇게. 요것이 60을 뺀 180만 원 이렇게. 그 이제 보험료라고 해서 180만 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이게.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월할로 안 하고 일할로 해. 일할로. 여러분들이 기중에 보험료 처리하고 적유에다가 보험 기간이 10월 1일부터 내년도 이게 X1년도인데 X2년도 9월 30일까지다. 이렇게 우리 실무에서는 써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보험료를 보고 요 기간으로 안분해 가지고 요거 분계를 결산 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교재와 같이 자산 처리했으면은 그거를 이번 연도 거 비용 처리하고요. 저처럼 비용 처리했으면 이번 연도 비용 아닌 것을 성급보험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은 10월 1일 임대료 120만 원 전액 수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0월 1일 날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거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얼마냐면 120 이렇게. 자, 선수 임대료 이렇게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현금 받자마자 120 그냥 모두 임대료라고 해서 수익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교재에서는 이제 선수 이 임대료로 이렇게 처리했죠. 선수 수익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선수 임대료라고 처리해.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선수 임대료 중에서 12분의 3개월치가 이번 연도 임대료지. 그래서 임대료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번 연도 거 이번 연도 거 잡아줘야죠. 이것은 이제 선수 임대료. 부채 중에 요만큼 없애면서 이제 수익으로 이것이 임대료로 30을 잡아줘야죠. 이렇게 됐고, 근데 처음에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이 중에 12분의 9개월이 내년도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 임대료라고 하는 것을 12분의 9면 이제 90만 원을 없애주면서 이거를 선수 임대료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부채 처리했다가 이번 연도 임대료만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수익 처리했다가 이번 연도 수익이 아닌 것을 없애주고 선수 임대료 잡아주고요. 여하튼 두 개는 결과가 똑같아진다라는 거. 이렇게. 그게 이제 이원 항목.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예시 문제를 한번 또 보면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자,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자, 우리 반영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 우리 네트 인컴, 요건 이제 앞으로 당기순이익이라고 할게요. 네트 인컴. 자, 그것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요거. 자, 근데 이제 다음에 누락사항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그 1번에 당기보험료 이 선급분이다. 그 선급분은 돈만 줬지 이번 연도 보험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선급보험료가 들어가야 돼. 선급보험료가.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선급보험료라고 해서 거기 4만 원 자산이다. 자, 이만큼이 더 추가돼야 되고요. 두 번째, 당기 임대료 선수분. 자,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게 선수분이라는 얘기는 이번 연도 임대료가 아니다 이거죠. 부채로 선수 임대료 이렇게. 선수 임대료 얼마죠? 2만 원 이렇게. 2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다음에 미지급 이자. 자, 미지급 이자. 부채는 이제 이쪽 대변에서 증가하죠. 요거를 3만 원을 잡아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기 이자 수입 미수분, 미수이자지. 자산이 증가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추가되면은 자산이 이만큼 늘어야 되고요. 부채가 이만큼 늘어야 돼. 그러면 자산이 이만큼 늘어난 것과 부채가 이만큼 늘어난 걸 빼면 그만큼 자본이 왜냐면 자산에서 부채 빼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은 다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자산은 같은 방향으로, 부채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8만 원만큼 증가가 됐고요. 8만 원만큼 증가가 됐고, 그리고 부채는 감소해야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건 또 5만 원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이익에 반대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3만 원이 되겠어요. 3만 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3만 원이 요게 이제 수정해야 될 것이 이렇게 돼서 수정 후에 당기 순이익은 13만 원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제가 회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회계 기초가. 자, 이거 지금 어렵다. 그러면 회계 기초 좀 들으셔야 돼, 이거. 제가 이렇게 X1년 초, X1년 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자산이 있고요. 얘는 시점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라 그랬어요? 자본이라고 그랬지. 자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 그것이 자본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변동분이 있어요.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변동하는데 이것이 이제 분계 대상이에요. 우리가 분계하는 것은 뭔가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분계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분계를 막 해. 그 분계를 막 하면 막 자산이 막 증가하고요. 부채가 막 증가하고 이렇게 막 변동이 일어나. 자산이 막 증가하고요. 이제 부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면은 자본이 어떻게 될까요? 자본이 증가하지. 이렇게. 뭐 당연한 거죠, 이거. 왜? 제가 자산에서 뭘 빼라고 그랬어요? 부채를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뭐가 돼요? 자본이 되는데 중간에 자산이 이렇게 변동해도 자본은 증가하고요. 부채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반대로 해야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 이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은 이게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 손익거래가 수익과 비용인데 수익은 자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이만큼을 증가시키고 이만큼을 증가시키면 결국은 이익은 이만큼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자산이 자, 여기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더라.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은 감소하더라. 지금 이 자본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변동하는 건 다 분계야. 분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긴 잔액이고 분계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기초 자본에다가 요걸 통해서 여기 이익이 변동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요 손익거래에서 이익이 변동하고 여기 자본 거래는 이제 자본금이나 이런 게 변동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자본에다가 요 이익이 증가되면 그걸 더한 것이 기말자본이라고 그랬지. 요게.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이것이 자본거래가 있고요. 자본거래는 주주와의 거래라고 그랬어. 자, 손익거래가 있고요. 손익거래는 장사에서. 그럼 얘는 지금 다 장사와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이익이 나는 것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것도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익은 요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고 부채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얘가 이렇게. 지금 요거 반영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자, 한번 보면 이거 봐보세요.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라고 해서 이제 요 약자로 쓸게요. 선급보험료 얼마냐면은 4만 원이야. 그럼 이게 자산이 증가하면 이 반대편에 이게 이제 보험료가 나와서 보험료가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 보험료라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같은 방향이야, 이게. 그 다음에 미수이자 봐보세요. 미수이자. 자산이 늘면 여기에 4만 원인데 그럼 여기 이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오죠. 이거. 그래서 4만 원. 지금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선수임대료라고 해서 부채를, 선수임대료를 이렇게 2만 원을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임대료가 없어지겠지. 2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익을 감소시켜. 여기 이제 차변은 없어지고, 미지급이자.
자, 미지급 이자를 부채를 잡아주게 되면 이거 3만 원이 있죠. 3만 원. 근데 요거 이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 3만 원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요것은 이익을 이렇게 감소시켜. 이렇게. 제가 여기 지금 요 대변에 있는 비용의 소멸과 수익의 발생 요 두 가지는 더했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뺐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익 항목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재무상태표 자산의 증가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거고 여기 부채의 증가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두 가지 방향이죠. 수익비용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자산부채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이게 자 사실은 이제 요 발생 항목 이원 항목이 머릿속에 좀 이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 뭐 그 정도만 이 체킹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예시 문제 나와 있는데 자 그 주식회사 서울의 X1년 말 이제 수정 전 잔액시산표와 수정 후 잔액시산표상 선급 비용의 차변 잔액은 각각 84만 원, 수정 전에 84만 원이에요. 근데 수정 후에 16만 원이 돼 버렸어. 그럼 이게 뭔 소리죠? 84만 원에서 16만 원을 빼게 되면은 68만 원이 감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급보험료 잡아놓은 것 중에서 이제 자산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이 소비되면서 비용, 보험료로 처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요 선급 비용 차변 잔액의 변화로 그 비용의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 우리 이 차변 잔액이 8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선급 비용이 없어지면서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자산은 감소했고요. 이익요금은 감소했지. 이게 1번 틀렸고요. 자산이 68만 원 감소했죠. 2번도 틀렸고요. 이익요금이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감소해야지. 비용이 68만 원 발생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야. 물론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관세사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 다만 감정평가사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관세사 시험 문제는 좀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이 뭐가 있냐면은 수정전 시산표상의 자산 총액은 2만 원, 부채 총액은 15,000원, 수익 총액, 비용 총액이 있다. 근데 다음과 같은 걸 반영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자 비용 600원과 이자 비용 800원이 발생했는데 아직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반영하면은 거기 자 좀 지우고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익계산서를 놓고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수정하기 전에 거기 그 자산 총액이 2만 원이 있었고요. 결산분계가 반영되기 전에 그 다음에 부채 총액이 이제 15,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 총액이 이제 8,0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총액이 이제 5,000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산분계 반영하기 전에 상태에서 이제 좀 나눠봤어요, 이게.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 다음과 같은 이제 결산 추정분계를 이제 반영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반영 전이야, 이게. 그럼 이제 거기 결산분계 첫 번째 이자 비용이 600원이 이자 수익이 600이고 이자 비용이 800이에요. 그 요것이 발생했는데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대 이게. 그럼 이자 수익을 600을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800을 반영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자 수익을 이쪽 대변에 잡아주게 되면은 이쪽에 미수이자가 이렇게 이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 발생하면 반대편에 항상 자산 부채가 변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걸 반영시켜 줘야죠. 800이면 여기 미지급 이자라고 해서 8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요거 짝을 맞춰야 이제 맞을 거야, 이게.
자, 두 번째, 보험료 1200을 지급하면서 전에 여기 자산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중에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00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1200 중에 900이 자산이고요. 300은 자산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300을 빼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빼주면서 그것이 이번 연도 비용이다, 이거죠. 이번 연도 비용이다. 그 왜 같은 차변이냐? 이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것이 이제 성급, 이 보험료가 원래 대변으로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다만 이제 대변에 적어주지 않고 요 차변에서 뺐어, 제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임대료가 2,400원을 수취했는데 전액 여기 수익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단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만. 그러면 2,400에서 800을 빼면 1,600은 수익이 아니지. 1,600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먼저 받은 선수 수익 있죠. 1,600을 여기다가 부채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왜 같은 대변이냐? 이건 어차피 수익을 없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대 맞는 분계가 결산 분계로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자,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요 다 가감된 이 금액이 이제 23,300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거기 1번의 답이에요. 자, 이번에 부채 총액은 이제 요거 이 다 더한 17,400원이 되겠죠. 요것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수익 총액은 7,4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하게 되면 이제 7,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비용 총액은 이제 여기 요거를 다 이 가감한 이 6,1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다 틀렸네, 뭐, 이게. 그럼 이제 5번에 보면 단기 순이익은, 여기서 요거 뺀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기 순이익은 900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이연 항목, 발생 항목을 할 때 차대가 맞아야 돼. 자, 수익 비용 반대편에 자산 부채가 변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그걸 반영하면은 이제 올바른 자산이 되고 올바른 부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시 문제가 있는데 엑소 1년 1월 1일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 기말 자산을 한번 구해보래요. 뭐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인데, 자, 이거는 자 시점인 엑소 1년 초 재무상태표 의 기초 자산이 이제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부채가 거기 62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1,000원에서 620원을 빼게 되면은 기초의 자본은 380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 X1년 말에, 기말에, 이거 시점이에요. 시점 사이의 변동분이 바로 손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주주와의 거래를 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유상 증자라고 해서 5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주주가 이거 자본금 우리가 출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자본이 늘어나는 게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손익거래로 늘어나는 게 있고 자본거래 통해서 주주가 새로 출자하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자본거래로 거기 이 500원이 이제 늘어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자본의 증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영업수익이 2,500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2,500원이라고 하는 거 타고,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 2,32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다른 손익이 없으니까 요것이 단기 순이익이 되겠어요. 네트 인컴. 자, 단기 순이익은 손익거래에서 벌어들인 거죠. 이거 주주 몫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말에 거기 부채라고 하는 것이 740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자, 그러면 380에다가 500을 더하고요. 180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1060이 기말 자본이 될 텐데, 기초, 기말 자산은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되겠더라. 그래서 그 더하게 되면은 요것이 1,800이 되겠어요. 자, 해서 가볍게 좀 기초적인 것들을 좀 봤는데, 요 이연 항목, 발생 항목은
기초 회계 시간에도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봤으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기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